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광업으로 갑시다. 자, 조선 후기 광업은 먼저 전기 광업. 전기에는 광업에 대해서는 한 일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으로 역으로 한다, 지금. 전기는 무조건 그걸로 가는 거야. 무조건. 중앙집권력. 통제? 통제 경쟁이니까 광업도 국가가 독점했다. 국가가 독점하고 개인들이 사사롭게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은 다 금지야. 금지. 허가를 안 해줘. 특히 광업은.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온 거지. 그래서 줄. 국가가 직접 운영. 그거 줄. 국가가 직접 운영. 그래서 읽어보면 조선전기광업은 정부가 독점. 개인의 광산 개발은 금지. 그게 결론이야. 그리고 이제 조선전기의 광산 개발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명예에 대한 세공, 그 다음에 국가 수요 목적으로 주로 금, 은간 그렇게 가볍게 줄. 그리고 이걸 계속 기억하면 돼. 근데 이거는 크게 이해해야 돼. 광업만이 아니라 조선전기는 다 통제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전기에는 누구를 부역동원해서 일을 시켰다? 농민들을 부역동원해서. 그러니까 조선전기의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거의 다 강제로 동원한 농민.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가니까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16세기 가면 어떻게 될까? 통제력이 약화되겠지. 따라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불법적으로 민간인들이 광산을 개발하는 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잠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미 이때부터 잠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더 이게 확산되느냐 확산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잠체는 몰래 캔다. 그러니까 불법 광산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조선 후기에 들어가니까 정부가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전반적인 게 그런 거지. 수공업도 마찬가지고 광업도 마찬가지야. 활동의 자유를 주고 세금을 걷는 정책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광업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단 17세기라고 정확하게 안 놨고 무슨 제도가 나온다? 설점 수세제. 그거 단어 기억해놔. 설점 수세제.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될 단어 광업과 관련해서는 무슨 단어가 튀어나온다. 일단 설점 수세제. 근데 이건 광업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점은 광산 개발을 필요로 하는 시설. 아까 점촌에서의 점은 수공업과 관련되는 거. 이거는 광업이라고 했으니까 전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충 이런 방식이야. 정부가 중앙정부가 광산 지역에 점을 설치해. 점을 쓰지 말고 일단 들어보세요. 점을 설치해. 그러면 점을 설치한다는 소리는 뭐야? 시설을 설치한다는 소리지. 그럼 돈이 든다는 소리지. 그럼 누가 돈을 대는 거야? 다시 누가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정부가 설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가 여기를 점을 설치한다고 일단. 그러면 누가 돈을 대는 거야? 정부가 돈을 대는 거야. 근데 개발은 정부가 안 하는 거야. 실제로 운영은 민간인에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점을 설치한다. 그리고 실제 운영은 누가 한다? 민간인에게 운영을 맡긴다. 그래서 점을 설치해놓고 모집을 하는 거야. 이거 광산 개발할 사람? 그러면 이제 몰려들겠지? 그러면 거기서 너 그래 해. 그러면 허가받은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광산을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에게 운영을 어떻게 해준다? 허가해준다. 이 민간에게 운영을 허가해준다. 이 단어가 조선전기에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러면 대신 민간에게 운영을 허가해주는 대신 뭐야? 공짜로 허가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대신 뭐? 세금을 걷었다. 자, 그래서 점을 설치해서 민간인에게 운영을 허가해주고 대신 뭘 걷었다? 수세. 세금을 걷었다. 그래서 이걸 설점 수세제라고 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때 그러면 세금을 걷고 여기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광산 지역에 관리인을 파견한다고. 그 사람을 별장이라고 하는 거야. 별장. 그래서 17세기 설점 수제 하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광산 지역에 뭘 파견했습니다? 별장을 파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관리도 하고 세금도 걷어오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설점수세 여기서 핵심은 민간에게 운영을 허가해주는 조치가 나타난다는 거지, 조선 후기에. 그리고 대신 세금을 걷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줄쳐놓자고. 자, 그래서 설점 수세제 17세기 국가가 점을 설치하고 민간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그렇게 연필로 쭉 쳐놔.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중앙정부 말하는 거야. 중앙정부. 주로 이제 호조가 담당을 해서 호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결국 민간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해 주니까 민간에 의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띈다. 이런 문장도 조선 후기나 나와야 될 문장이라는 거지. 그리고 중앙정부는 광산에 누구를 파견했다? 별장. 그래서 중앙정부 별장 파견 조선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설점수세제는 이런 의미고, 이거 17세기의 설점수세제는 이렇게도 부른다. 무슨 제라고 한다? 별장제라고도 하는 거야. 별장제.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놔. 요거 중요한 제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산 개발의 증가. 자, 조선 후기에 광산 개발이 증가한다. 이거는 일단 주체는 민간에 의한 광산 개발이 더욱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계속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광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폐, 동전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기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청과 교육을 하겠지. 청과 교육하는데 주요 결제 수단이 은이야. 그래서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또 은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청과의 무역, 그 다음에 무기 원료, 그 다음에 동전의 원료. 조선 후기에는 동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든. 그럼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원료도 늘어나겠지.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라. 크게 이해하시고 이제 줄쳐놔.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광 개발 줄. 17세기 말 70여 개소 줄. 그다음에 18세기 말 줄. 금광 개발 줄. 그러니까 조금 나눈다면 17세기에는 무슨 개발이 활기를 띠고? 은광 개발. 목적은 청과의 무역. 그다음에 18세기에는 금광 개발. 조금 나누면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기타, 철광, 동광 줄, 유황광업 줄. 하나하나 외우지는 말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은광, 그다음에 금광, 철광, 동광, 그다음에 유황광 등의 광산 개발이 더욱더 활기를 띱니다. 그렇게 크게 이해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잠체 성행. 그것도 좋잖아. 잠체는 몰래 캐니까 불법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합법적으로도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죠. 근데 그건 허가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산 개발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불법적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잠체도 성행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성행했다 해도 돼.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때부터 성행했으니까 이때는 더 성행이겠지. 자, 그래서 잠체 성행, 그것도 줄. 자, 그 다음에 물주, 덕대. 요것도 신경 써서 읽어야 돼. 물주, 덕대제. 자, 18세기 후반 줄. 자, 18세기 후반에 가니까 무엇을 폐지한대? 별장제를 폐지한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7세기에는 별장제로 운영됐다라고 하면 되고, 18세기 후반에는 별장제가 폐지됐다. 그 말은 자, 누가 수세하는 설점수세제로 전환한다? 수령이 수세하는 설점수세제. 그거 줄쳐놔. 자, 이건 이런 얘기야. 그전에는 누가 세금을 걷어갔어?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비용을 대고 민간에게 광산 운영을 허가해주면서 중앙정부에서 별장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어간 거야. 그런데 이때는 누구 책임하에 그거를 수령 책임하에, 수령 수세제 하에 설점 수세제, 설점수세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책임지고 광산을 개발하는 거야? 수령.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국가가 가난해도 중앙정부는 그래도 돈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점을 설치할 능력이 되는 거지. 근데 수령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해. 그러니까 점을 설치할 비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령 책임하에 바뀌면서는 돈 되는 애들도 민간인들이 돈을 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민간 물주. 민간 물주. 그래서 거기 민간 물주 출처나 민간 물주가 돈까지 되는 거야. 민간 물주. 그래서 물주라는 사람은 뭐 아시나? 물주는 돈 많은 사람 아니야?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돈 많은 애들이 많아. 지주 중에서도 많겠지만 상공업으로 돈을 버는 애들도 많으니까 물주가 자본을 대는 거야. 그래서 민간 물주가 자본을 대고 상업자본가라고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야. 물주는 돈만 되는 사람이고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덕대라고 하는 거야. 덕대에서 덕대는 전문 경영인. 지금 말하면 CEO지 뭐 CEO. 그래서 전문 경영인인 덕대. 그래서 물주하고 덕대가 계약을 하는 거야. 자, 물주는 뭘 된다? 돈을 된다. 덕대는 뭐 한다? 경영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제라고 하냐면 물주 덕대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별장제가 운영될 때하고 물주 덕대제가 운영될 때하고 차이점이 뭘까? 그전에는 누가 돈을 댔다고? 정부가 돈을 대는 거야. 근데 이때는 돈도 민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민영화시키는 거지. 그렇지? 더 민영화. 그래서 별장제 폐지 이후에는 물주 덕대에 의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띱니다. 민간인에 의한 광산 개발이 더욱더 활기를 띱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이게 조선 후기에는 무슨 노동자가 많아져? 임금 노동자. 농민들이 대다수 몰락해서 뭘로 전락하는 거야? 임금 노동자. 그래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거지. 전기에는 주로 어떤 애들을 통해서 광물을 채굴했어?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 동원했다면 임금 노동자, 고용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선 후기라는 거지 반드시.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일단 조선 후기. 설점 수세제, 별장제, 물주, 덕대제, 고용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선 후기 강산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해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요 단어, 요 부분이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정리를 잘해놓으라고.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광업 분야도 조선 후기에는 점차 민영화시킨다. 맞지? 그리고 세금을 걷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까지. 그다음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갑시다? 상업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상업. 자, 조선 후기는 모두 굉장히 발달한다. 상업도 발달.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해하란 말이야. 조선 전기는 철저하게 상공업 분야가 억제되어 왔잖아. 그게 몇 세기부터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이미 16세기부터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는 상공업도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다. 자, 근데 이제 상업에 대해서 하는 거 이제 마지막이야. 자, 발달 배경. 그거부터 먼저 이제 발달 배경. 농업 생산력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할 것이고, 부세 및 소작류의 급납화, 도시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조선 후기 황품 합배 경제가 발달.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조선 후기는 결론적으로 뭐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다. 물건의 거래가 굉장히 활기를 띈다. 근데 물건을 거래할 때 낱개로, 소매로 취급하는 애들도 있지만 도매로 물건을 대량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에는 소매상이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돈 버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장사꾼들 중에서. 그러면 물건을 그 막강한 자본력으로 어떻게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조선 후기에 뭐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그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장사로 돈을 버는 애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렇게 상업자본이 축적된 그런 그 거대한 자금을 축적한 상인들은 그 막강한 자금력으로 물건을 어떻게 거래한다? 도매로.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도고라고 한다. 도고. 그래서 조선후기에 뭐가 출현한다? 도고가 출현한다. 도고는 물건을 소량으로다 대량으로다. 대량. 따라서 도매업을 말하는 거야. 도매. 도매업이 됐던 뭐 도매 상인이 됐던. 자, 그래서 뭐가 출현하는 시대다. 조선후기는 도고. 그러면 도고가 출현하면 걔네들은 뭐야? 물건을 대량으로 매점 매석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매점 매석하는 일이 많아지. 매점 매석. 그러면 그건 아마 폐단일걸? 그렇지? 매점 매석을 하면 물건을 그냥 깡그리 쌓아놓고 저장 놓고 오를 때까지 안 파는 거야. 그럼 몇 배 붙여서 파는 거지. 그래서 그걸 도고의 폐단, 매점 매석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문장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상업이 활성화되었다. 상업자본이 축적되었다. 도고가 출현했다. 매점 매석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 어느 시대로 가야 된다?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공인과 사상. 자, 조선 후기의 상거래를 주도한 상인은 특히 누가 주도했다? 공인과 사상들. 공인은 어느 법 이후에 나와야 된다? 대동법. 그래서 대략 17세기로 가는 거야. 17세기.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누가 주도했다? 공인.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또 누구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다? 사상들. 사상들은 자유롭게 장사하는 애들 말하는 거야. 사상들. 대략 몇 세기 이후에? 18세기 이후에는 사상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공인과 사상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다. 이 문장도 어느 때 나오면 안 돼. 조선 전기에 나오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자, 그 다음에 공인에 대해서 다시 복습한다. 몇 세기? 17세기. 무슨 법? 대동법. 처음은 광해군이겠지 뭐. 그 다음에 정부의 허락을 받고 관수품을 조달하는 임무. 근데 얘네들은 정부의 물건을 거래하다 보니까 물건을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그러니까 뭐로 발전하기도 했다? 도고로 발전. 도고가 공인이 아니야. 다른 개념이야. 근데 도고는 그러니까 도매업자를 말하는 거니까 어느 상인에서도 도고가 나올 수는 있는 거야. 근데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애들은 다 뭘로 불리는 거야? 도고로 불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도 뭐다? 공인도 도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 몇 세기? 18세기.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 줄.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 줄. 각 지방의 장시와 포구 줄.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러한 지역이 막 나왔어. 한양. 한양부군이야. 도성이니까. 한양부군 거기 칠패 있죠. 칠패 송파 밑에다가 두 개만 더 써놔. 종루, 이현 이렇게. 그래, 나 미리 써놔. 칠패, 그 다음에 송파, 등재석. 자, 그래서 여길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서울 부근이야. 서울. 그 다음에 지방의 도시, 그 다음에 내륙의 장시나 포구. 그래서 이런 동네가 나오면 사상. 그리고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전상인과 동공 정책. 그것도 줄주나. 한양의 상거래에 대해서 하자. 자, 한양에서의 상거래는 원래 정책이 어떻지? 종로에 쓰지 말고 들어. 종로에 전기회 때 종로에 뭐 시전을 설치하고 여기서만 장사를 허용하게 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금지.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하면 불법 장사지. 그걸 난전이라고 한다. 난전. 그래서 난전은 원래 금지되는 거지. 근데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부터 이미 뭐야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지금 노정상이야. 지금 노정상하고 똑같은 애들이야. 허가를 받지 않고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는. 그게 통제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성행한다. 뭐가 성행한다? 난전이 굉장히 성행하는 시기다. 조선 후기에는 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난전이 굉장히 성행했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았거든. 한양에서는 무슨 상인들이 독점적 판매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시잖아요. 정부 법은 그런데 실제로는 난전이 성행을 해서 결국은 물건을 거래하니까 누구의 상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야. 시전 상인의 상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지. 얘는 비시전이지. 그래서 시전 상인과 비시전 상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전 상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겠지. 그리고 더 똘똘 뭉치겠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시전 상인들은 조합을 만든다. 조합이 뭐다? 도중. 도중도 좋잖아. 도중은 시전 상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도중이란 조합을 결성해서 더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난전에 있어서 장사하는 애들은 결국은 사상들이잖아. 사상들. 그래서 아까 거기에는 뭐 이연, 종로, 칠패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난전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게 3대 난전. 이게 3대 난전. 총파 더 들어가고, 근데 종로, 이연, 칠패가 조선 후기 3대 난전이라고 하는 거야. 종로는 어디냐면 종로시장이야. 지금의 종로시장. 운종과 거리에 시전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난전을 깔고 장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현은 동대문 시장이야. 지금의 동대문 시장. 지금의 동대문 시장은 결국 조선시대의 불법 시장인 난전인 이현 시장을 말하는 거야. 지금의 남대문 시장. 지금의 남대문 시장은 칠패 시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종로, 운종가를 제외한 종로, 그 다음에 동대문 시장, 지금의 남대문 시장, 이건 다 조선 후기에 난전이 발전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 난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굉장히 성행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장사하는 애들은 사실은 규모는 작아. 다 노점상들이 주로 많지. 그러나 전체 거래 규모를 보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오히려 시전의 거래 규모를 능가할 정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권을 유효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똘똘 뭉쳤다. 그리고 얘네들은 거대 자본이니까 얘네들은 정부와 결탁하고 있는 애들이라거든. 그래서 정부와 결탁해서 무슨 권한을 획득한다 내지는 강화한다? 난전권. 권을 뭐 강화시킨다 내지는 획득한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직역하면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난전권.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은 원래 경시서에서 하는 일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난전을 직접 단속한다고. 난전을 뭐? 직접 단속하는 권한을 따는 거야. 자, 그래서 시전상인이 정부와 결탁해서 돈을 매겼겠지. 그래서 금난전권을 획득해서 난전을 직접 단속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의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전을 단속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거를 위축시켜버리고 자신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매석을 해서 도성의 물가를 폭등시키는 폐단을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그것도 문제 아니야. 그래서 시전 상인의 매점 매석 물가 폭등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야. 난전을 합법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더 좋은 거야. 왜냐면 난전을 합법화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보고 여기서 장사해도 세금만 내라. 그럼 장사할 수 있게 허가해 주겠다. 그러면 누구는 반대할까? 얘네들은 굉장히 반대해. 얘네 반대하겠지. 그래서 그런 개혁안이 제시되었지만 얘네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이왕이 하는 거야. 어느 왕이 한다? 정조가 하는 거야. 정조. 자, 그래서 정조 때. 자, 이 제도는 이 정책 중요하다고. 정조 때 체제공의 건의로 남인시파 체제공의 건의로 무슨 정책을 시작합니다? 신해 통우. 그 정책 중요하다고. 신해 통공. 아까 정조 때 중요한 정책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지금 하는 거야. 신해 통공. 그냥 두 글자로는 그냥 통공 정책이라고 돼. 통공 정책. 자, 개념은 뭐다?
자, 거기 한번 들자. 시전상의 통공정책 한다. 난전성행. 난전성행 자체 줄. 이건 조선 후기야, 전기야? 후기. 이 단어가 나와도 조선 후기야. 대표적인 난전. 종로, 동대문, 이현, 남대문, 칠패. 그 세 개. 뭐 하나 더 한다면 송파. 등지에서. 그 다음에 시전상인, 도중. 난전을 직접 단속하는 급난정권 줄. 매점 매색 물가 폭등 등 폐단 줄. 그 다음에 시내 통공정책 그 별표. 왕 정조. 누구의 건의로? 최재공. 유기전. 거기서부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독점적 판매권을 철폐. 다른 말로는 금 난정권을 철폐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그거 별표 쳐놓고 기억하라고. 자, 시내 통공정책이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권 내지는 금 난정권을 폐지하는 정책. 이거를 시내 통공, 두 글자는 그냥 줄여서 통공정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내 통공정책으로 시전상인의 권한이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야? 약화되는 게 맞아. 약화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의미를 좀 파악해 보면 독점적 판매권을 없앴다는 소리는 결국은 난전을 합법화 시켜줬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때 이 정책 이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뭐만 내면, 세금만 내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독점 판매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독점 판매권이 없다면 금난정권도 없어지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 무슨 권한으로 단속을 하냐고? 합법화 시켜줬는데. 자, 그래서 이 정책은 상업을 억제하는 것과 상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니까 상업을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거야. 뭐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상업을 억제하는 거야. 독점 판매권을 인정하는 게 그게 상업을 오히려 통제하는 정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전 상업체제가 이게 상업을 통제하는 정책이었던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책 이후에는 난전 상인들도 사상들도 시전 상인이 거래하는 물건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근데 모든 자 이러면 안 되지. 유기전은 제외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유기전은 뭘 갖고 있는 거야?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거야. 무면, 명주, 모시, 삼배, 종이, 어물. 그거는 제외했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자만 아니면 그것만 신경 써. 자, 그래서 이게 시내 통공정책이다 해서 통공정책 아주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55페이지로 가자. 255페이지. 자, 사상들로 가자. 사상. 조선 후기에는 누가 항행위를 주도했습니다? 공인과 사상. 대동법 시행 이후에 17세기는 주로 공인이 주도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주로 사상. 근데 사상은 어디서 장사를 했어? 도성 주변의 종로, 이현, 칠패, 송파 등지에서 활약했고 개성, 평양 등 지방의 도시에서도 뭐 사실은 정해져 있는 데는 없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주로 그런 동네가 사상들 활동이 활발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방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장시와 포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근데 대부분은 소매상일 거지만 그 중에서 사상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 돈을 번 애들이 나오겠지. 도고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도고들, 그러니까 거대 상인들만 지금 정리하는 거야. 거대 상인들만 정리하는 거야. 그거 상인들 물어봐. 실제로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거대 사상들을 정리한다. 첫째 누구 한다? 개성의 송상. 개성의 송상. 송상이라고 해 그냥.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개성. 그래서 개성상인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개성. 뭐를 주로 재배 판매했다? 인삼줄. 인삼나무 무조건 누구로 간다? 송상으로 간다. 인삼을 매개로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무슨 무역에 종사했다? 중개무역. 결론은 무역에 종사했다. 주로 얘네들은 인삼을 매개로 뭐에 종사하는 애들이야? 무역. 그래서 개성, 인삼, 중개무역. 그렇게 딱. 그러면 누구로 간다? 개성, 상인, 송상으로 간다. 두 번째로 간다. 경강, 상인. 경강 상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강상. 강상. 무엇의 일종이다?
선상의 일종, 그것도 좋잖아. 선상. 선상은 주로 어떤 애냐면 그게 배선자거든. 그러니까 선상은 뭐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애들이야? 배. 배를 이용해서 주로 선상 밑에 써놔. 주로 얘네들은 배를 이용해서 주로 뭐? 운송업에 종사하는 애들. 운송 판매. 배를 이용한 운송 판매하면 무슨 상인으로 가는 거야? 선상이라고 한다. 근데 그 선상의 일종이라는 거야, 이 상인들도. 그러면 얘네들도 결국은 뭐에 종사하는 애들이야? 배를 이용해서 운송 판매겠지? 근데 어느 강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야 돼? 한강. 그러니까 경강상인이야. 경강, 서울강, 경강, 서울의 강. 그럼 한강이겠지 뭐.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주로 무엇에 종사했겠어? 선상이니까. 주로 운송. 그래서 세곡을 운반하거나 미곡, 어물, 소금 등 그렇게 좋잖아. 그리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결국은 무엇에까지 진출한다? 선박, 건조. 그래서 경강상인은 자, 선상의 일종을 일단 빼더라도 자, 어디를 중심으로? 한강. 주로 뭘 했어? 세곡 운반, 미곡, 어물, 소금 운송 판매. 어디까지 진출했어? 선박, 건조. 그거 외우지 말고 경강상인은 뭘 이용하고 다녀? 배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선박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경강상인으로 가는 거야. 선박. 거기까지. 그 다음에 객주하고 여각. 자, 객주하고 여각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포구는 뭘까? 포구는 항구 말하는 거지.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항구. 예를 들어서 끝에 무슨 포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법성포, 마포 이런 식으로 뒤에 포가 붙었어. 그럼 그거 포구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 포구는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잖아. 그래서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선상들이 거기에다가 물건을 싣고 들어오면 주로 무슨 일을 한대? 상품 매매 중개출. 기타 부수적으로 모두 했대? 숙박, 운송, 보관, 금융 그렇게 좋잖아. 자,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이다. 자, 의주는 평안북도야. 평안북도.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은 만상이다. 얘는 주로 무역에 종사했어. 그러면 어느 나라하고 무역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을까? 청이 맞겠지. 북쪽이니까. 그래서 청상인과 사무역에 종사할 줄. 예를 들어서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였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뭐 맞는 거지 뭐. 중국이 청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청상인과 했던 대표적인 사무형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중강후시, 책문후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네 내상. 동네는 부산이죠. 그래서 동네를 중심으로 사무역에 종사했던 사상은 누구다? 내상. 근데 동네 어디를 중심으로? 외관. 그래서 동네 외관을 중심으로 사무역이 행해졌는데 그걸 외관후시. 외관후시. 그래서 외관후시에 종사했다 그러면 누구로 가야 돼? 내상으로 가는 거지. 동네니까 내상. 그거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청과 무역을 했다 그러면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일본과 주로 무역에 종사했다. 그러면 동네 내상. 그 둘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했다. 그럼 누굴까? 송상. 아까 경강상이 아니라 개성상인. 송상. 거기까지. 그래서 만상하고 내상. 얘네들은 이제 활동 내용 구체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으라고 별표 쳐놓고. 그리고 조금 정리한다. 자, 이 중에서 무역에 종사했던 애들 골라봐. 주로 무역에 종사했던 애들이 누구인가? 개성상인 송상하고 그 다음에 만상하고 내상. 나눈다면 얘는 주로 중국, 얘는 주로 일본. 얘네 둘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송상.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 포구 누굴까? 그래, 경강상인도 포구에다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강상인. 그 다음에 객주하고 여각. 이렇게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돼. 이 부분.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간다. 자, 조선 후기의 사상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랬지? 종로, 이연,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 맞지? 그 다음에 개성, 평양 등 지방의 도시,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 그랬어? 내륙을 중심으로 하는 뭐가? 시, 그 다음에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어디? 포구. 그래서 내륙의 장시하고 포구 또 주잖아. 내륙의 장시하고 포구. 이렇게. 그리고 장시에 대해서. 자, 장시는 몇 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발생하기 시작했다? 15세기 말부터.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거 아까 한 거잖아. 그런데 정부가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세기 이후에는? 16세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거기 결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대략 18세기 중엽 가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 1000개 줄. 그래서 18세기 중엽 1000개.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장시가 성행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결론은. 자, 그런데 이 1000개의 시장 중에서 대부분은 며칠마다 열린다? 5일. 그래서 5일장. 그러나 일부는 뭘로 발전하기도 한다? 상설 시장화. 그것도 바뀌면 안 돼, 항상.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그게 요령이란 말이야. 방향이 나오는 거,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 항상 바꿔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에서 무엇, 그 다음에 주로, 부수적으로 하면 그것도 반드시 가려 놓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는 5일장, 그 다음에 일부는 상설시장. 그 다음에 18세기 말에는 뭐야?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 그것도 다 줄만 쳐놔. 그리고 이제 내륙의 장시 이게 되었어. 자, 이곳은 15세기 말부터 교역의 중심지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지했는데 16세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 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는 중심지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곳 장시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활동했던 상인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출촌하다. 누구 있다? 객주, 여각, 거간, 중도화. 그러니까 이 객주하고 여각은 객주, 여각은 아까 사상할 때 또 했죠. 얘네들은 어디를 중심으로도 하려고 하면 돼? 포구. 근데 내륙의 큰 장시에서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객주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거간은 뭐 하는 사람이래? 거간은 거래 붙이는 줄. 객주하고 여각은 아까 했으니까 다시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서울, 부근, 송파, 칠패, 이연 등 시장을 상대로 하는 뭐야? 중간 도매상 주잖아. 중간 도매상. 그걸 뭐라 그런다? 중도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제일 잘 나와. 보부상이지 뭐. 보부상. 그래서 객주, 여각, 거간, 중도화. 그러나 제일 잘 나온 애들은 보부상. 자, 얘네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장시. 그리고 보부상은요, 보상과 부상이 합쳐진 말이거든? 보상과 부상. 그래서 거꾸로 부보상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지. 부보상. 보부상. 그러니까 보상은 뭐냐면 보찜 장수야. 우리나라 말하면 보찜. 그러니까 이 보부상이라는 애들은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파는 애들인데 안고 다닌다. 보찜 장수. 등에 지고 다닌다. 등찜 장수. 그래서 보찜 장수, 등찜 장수가 바로 보부상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자, 얘네들은 장시 줄쳐놓고. 결론이야.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장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맞지? 그럼 이 문장이 나오면 누구로 가야 되는 거야? 보부상. 그렇게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합을 갖고 있었다. 뭐다? 보부상단. 이건 뭐 쉽지. 보부상이니까 보부상단이겠지. 시전상이는 아까 조합이 뭐라 그랬죠? 도중. 이게 생소하니까 이건 외워야지. 근데 보부상은 보부상단 이러면 되잖아. 보부상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구로 간다. 포구. 거래규모. 자, 조선 후기에는 포구가 그거 줄 다 쳐놔. 포구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사료집이 나와도
만약에 포구를 물어보고 싶으면 포구가 이렇지 않고 이곳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곳이라고 부르면서 한번 읽어봐. 조선 후기에는 이곳이 특히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그 다음 거도 이곳에서의 거래 규모는 장시에서의 거래 규모를 능가했다. 여기서 이곳은 포구. 여기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고르시오. 선상, 객주하고 여각, 줄. 이거 아까 한 거지. 선상은 주로 무엇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상이라는 거야? 운송업. 배를 이용한 운송업. 배를 이용한 운송업. 그래서 선상 출신으로서 거상으로 발전한 상인이 누구냐고? 경강상인이라고 아까 경강상인 한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한번 읽는 거야. 객주하고 여각은 내륙의 큰 장시에도 있고 포구에도 있다. 주로 뭐랬다? 주로 상품의 매매를 중개. 기타 부수적으로 뭐랬다? 운송, 숙박, 보관, 금융. 여기 운송자 들어갔다고 해서 선상으로 가면 안 돼요. 다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치?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기도 했고 숙박, 보관, 금융업까지 나왔는데 여기 운송이 들어갔다고 해서 선상, 경강상인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자,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간다? 객주하고 여각으로 간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도 정리를 반드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조선후기 상업 3. 자, 조선후기에 뭐에 대해서 한다 또? 대외무역. 대외무역, 무역. 자, 무슨 무역과 무슨 무역이 나온다? 계시와 후시줄. 몇 세기부터 나온다? 17세기 줄. 그러니까 이 계시나 후시란 단어는 조선전기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근데 이 계시무역과 그럼 후시무역이 뭐냐? 자, 계시무역은 무슨 무역을 해? 공적으로 허용. 후시무역은 사무역.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무역과 무슨 무역이 발달하는 거야? 공무역과 사무역도 발달하는 거야. 전기에는 무슨 무역 중심이었냐면 공무역 중심이었지 사무역은 원칙적으로는 제한 금지를 했다고. 근데 조선 후기는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했다. 근데 그러면 계시가 붙었다는 소리는 무슨 무역이라는 소리고 공무역이라는 소리고 후시가 붙으면 사무역. 그럼 예를 들어 사상들이 얘기 나왔어. 사상들 하면 계시무역에 종사한다고 해야 돼? 후시무역에 종사한다고 해야 돼? 당연히 사상들이니까 후시무역에 종사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미리 공방을 하면 의주의 만상은 중국과 후시무역에 종사하는 거지. 동네 내상은 외관을 중심으로 일본과 후시무역에 종사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공무역과 사무역이 발달했다는요. 조선 후기만이 아니라 신라하대 고려 후기가 공통점이야. 신라하대 고려 후기 조선 후기가 공통이거든. 그게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했다. 근데 더 나가서 아예 용어를 바꿔서 내용은 알겠는데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했다. 그러면 어느 한 시대만 맞는 거야. 어느 시대만. 조선 후기만.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에 청과의 무역. 자, 그래서 이제 청과의 무역이 발달했다. 17세기 중에부터 비단 또 좋잖아. 비단, 약재, 문방구 줄, 은, 종이, 무명, 인삼 등 줄. 압록강 부근의 뭐 중강 계시 줄. 어느 때 처음 개설된 거야? 선조 때. 이건 최초의 이게 계시야 이게. 중강 계시. 그 다음에 함경도의 회령 경원 계시 줄. 중광 후시, 책문 후시, 북관 후시 줄. 계시하고 후시를 나눠서 줄쳐놔. 여기에 계시가 붙은 거는 일단 무슨 무역이라는 뜻이다? 공무역. 후시가 붙은 건 무슨 무역이라는 소리다? 사무역이다. 알아듣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나라와의 무역이다? 청 내지는 중국. 뭐 맞지? 근데 후시가 붙으면 사무역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청을 대상으로 후시무역 하면 뭐야? 의주의 만상이 나와야 된다. 그치? 의주의 만상. 그래서 의주의 만상이 후시무역, 이거 아까 했던 거지? 그 다음에 1번으로 간다. 1번은 기유약조 줄쳐나.
교류를 기후약조는 어느 때 맺어진 거지? 광해군 때.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계해약조야. 계해약조. 세종대왕 때. 그리고서 뭐 왜 안 헤어지긴 하지만 임신조약, 정리조약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다음에 무슨 조약을 체결하고? 기후약조고 광해군이라고 일단 써놔. 광해군. 그리고 부산, 포, 그 다음에 20척, 100석 이렇게 써놔. 그래서 광해군 때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하고, 이때는 어디만 개항한다? 부산, 포만. 세종대왕 때는 어디를 개항했어? 삼포. 근데 여기는 부산, 포만. 그리고 제안을 했는데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이때는 100, 200이야. 그러니까 세견선 50척.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근데 요 삼포회라는 게 임신조약으로는 정월반으로 딱 줄여. 25, 100. 근데 여기다 5를 더 빼. 20, 100. 그게 순서야. 대충 이게 의도적으로 미리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돼 있지 않았다고? 기후약조를 통해서 다시 교류를 재개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리고서 이제 보자고. 인삼, 쌀, 무명 또 줄. 은구리, 황호추 줄. 그 다음에 동네 외관 줄. 동네는 부산이지? 자, 그래서 외관을 중심으로 행해진 공무역은 뭐라고 불렀을까, 그럼? 외관, 다시. 외관을 중심으로 행해진 공무역. 외관, 개시. 그 다음에 외관을 중심으로 행해진 사무역은? 외관, 후시. 외관 후시에 종사했던 사람? 내상.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 결론. 무역에 종사했던 상인 세 사람 줄. 송상, 만상, 내상. 그래서 우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 다음에 내상은 일본과의 무역. 그 둘을 연계하는 중개 무역. 인삼을 매개로. 송, 상.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로 갑시다. 화폐. 화폐는 무슨 통보가 나와야 된다? 상평 통보. 어느 때 처음 발행되는 거야? 인조 때 처음 발행 줄. 그리고 효종 때도. 그리고 어느 때도 발행된다? 숙종 때도. 근데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는 어느 왕 때 발행된 상평통보가? 숙종 때 전국적 유통줄 쳐놔. 그래서 숙종 때 처음 발행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습니다 하면 틀리는 문장이야. 응? 다시. 숙종 때 처음 발행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럼 틀린 거라고. 처음 발행된 건 아니잖아. 인조 때니까. 실제 기출문제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야. 이게 대충 이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해는 물론 필수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엽적인 걸 바꿔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읽으라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전황. 전황. 동전이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아. 화폐가 부족, 고조천황. 그게 전황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폐가 거래에 활용되는 시대가 조선 후기란 말이야. 특히 숙종 때 이후 가면. 그런데 화폐는 많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폐가 오히려 어떻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걸 뭐라 그런다? 전황이라고 한다. 자, 거꾸로. 전황은 화폐가 남아도는 거야? 화폐가 부족한 거야? 화폐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거기 전황 위에다 써. 화폐 가치 상승. 그럼 화폐가 부족한 게 전황이면 전환 현상이 나타나는 이 시기에는 무엇의 가치가 올라갈까? 화폐 가치 상승.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화폐 가치 상승할 것이다. 그럼 화폐가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화폐를 빌리려면 그만큼 이자를 더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뭘로 변질이 될까? 고리대 패단. 그래서 뒤에 고리대. 뒤에가 아니라 밑에. 고리대
대패단. 무슨 현상으로? 전항현상. 화폐의 가치가 상승. 그래서 고리대 패단. 주의. 무엇이 심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전항현상으로.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거 이해하면 간단해.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어?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물가는 화폐와 교환하는 비율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소리는 뭐야? 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지 그거는. 거꾸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가 1억이다. 그럼 굉장히 심한 거지 인플레이션이. 어? 그러면 그때 1억짜리 볼펜을 살 정도면 그 시기에 돈은 돈 같지가 않은 거잖아.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전항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건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아도 반대로 물가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물가는 다른 원인으로 올라가. 매점 매석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전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고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고리대 폐단이 발생했다. 그러면 왜 화폐가 부족하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위로 다시 가면 화폐를 무슨 수단보다는 교환보다는 무슨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강화됐다. 재산 축적의 수단 인식 강화. 그거 좋잖아.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영악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화폐 그전에는 자급자족 시대에는 쌀을 가지려고 하지 화폐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거 거래되지도 않고 화폐 이거 무용지물이란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화폐로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화폐도 돈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축적하는 거지. 재워두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발행을 해도 소수가 이걸 자꾸 축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지 않는 거지. 그럼 화폐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교환 수단일 뿐이다. 그러면 축적을 안 해 사람들이. 자꾸 교환을 하지. 근데 재산 축적의 수단을 인식하니까 자꾸 그거를 쌓아둬서 부자가 돼서 그걸로 돈놀이를 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고리대 폐단이 발생된다. 결국은 재산 인식의 수단이다. 그래서 그러면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결국은 전황현상이 나타났고, 그렇지? 그리고 고리대 폐단이 발생했잖아.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화폐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나왔다. 누구다? 중요한 학자다. 이익. 뭘 주장했다? 패전론. 그래서 그 사람 반드시 외우세요. 이익은 뭐? 패전론. 정치할 때도 이거 한번 했는데 거기다 미리 써놔. 나중에 어차피 이익은 단독으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이 정치할 때 무엇을 또 제시했냐면 그 밑에다가 붕당의 원인. 붕당의 뭐? 원인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 붕당의 원인을 뭐라고 제시해 놓은 사람일까? 그래, 밥그릇 싸움. 관직, 쟁탈전. 관직, 쟁탈전. 그래서 그것도 사료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한 사발의 밥그릇을 10사람이 먹게 되면 먹기도 전에 싸움부터 일어난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관직, 쟁탈전으로 붕당의 원인을 본 사람이 누구야? 이익, 그 다음에 화폐. 이거 주고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화폐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맞는 거라고, 이익이. 그래서 그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심지어 무슨 화폐까지 등장한다? 신용화폐, 위조화폐 많이 등장해. 사주전 해가지고 막 동전도 막. 근데 어쨌든 신용화폐, 환엄 등 신용화폐, 그것도 좋잖아.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세기만 하고 조금만 쉬자고. 자, 19세기는 무슨 정치기지 이때가? 세도 정치기지. 머릿속으로 다시 복습한다.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지. 외척 가문이. 걔네들이 독점했던 게 뭐지? 비변사 일단. 최고관청인 비변사. 그 다음에 이품 이상의 고위관료. 그 다음에 재정, 선해청과 호조. 그 다음에 군사적 기반은 훈련도감 등 군영. 그래서 거기를 장악한다. 그래서 이때 전반적으로 정치가 왕권은 약화되고 정치 질서가 문란해진다. 그래서 매관, 매직이
성행하며 과거제는 문란해지고 매간매직 벼슬을 돈 주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벼슬을 돈 주고 산 그 관리들은 당연히 그걸 뽑기 위해서 수탈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 그래서 관리들의 수탈이 심하게 된다. 그래서 또 수치체제가 문란해지는 거야. 수치체제. 그래서 이때 수치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정이라고 한다. 삼정. 그래서 삼정.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지는 시대다. 그 용어를 자체를 외우란 말이야. 삼정의 문란은 몇 세기로 가는 거야? 19세기. 자, 삼정이란 뭐 말한다? 전정, 군정, 환곡 고세계 주소라. 전정, 군정, 환곡 고세계를 합쳐서 삼정이라고 하는 거야. 크게 이해하면 전정은 주로 토지세. 주로 뭐? 토지세와 관련된 문란. 그 다음에 군정은 뭘까? 군포징수와 관련된 거. 군포징수. 환곡은 사실은 세금이 아니야. 이건 원래. 환곡은 춘대 춘합에 의한 빈민 구제 정책이지만 이때 그걸 운영하는 게 관리들이잖아. 그래서 관리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이게 고리대로 변질해 버린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심한 폐단이야, 이게. 가장 심한. 자, 다시. 자, 19세기 수치체제의 문란하면 무슨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 삼정의 문란.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 그 중에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거는 환곡. 환골 폐단, 그 중에서 가장 폐단이 심했어. 가장 폐단이 심했다고 나왔잖아. 그거 줄쳐 놓으시면 되지. 그리고 그냥 읽어봐, 크게. 백지징세, 은결, 징세, 도결, 이런 것들은 무엇의 문란을 얘기하고 있다? 전정.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을 좀 더 알아놔. 그건 다 줄쳐 놓고. 족징. 이건 누구한테 물리는 거야? 친척한테 대신 물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인증은 이웃한테 대신 물리는 거야. 환구참정은 16세 미만 어린이한테. 원래 군포는 누가 내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게 아니죠. 군역의 의무자가 내는 거지. 군역의 의무자가 내는 거잖아. 그럼 군역의 의무는 누가 담당하는 거야? 양인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가 내는 거란 말이야.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16세 미만 15세 이하 어린이들은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한테까지 군포를 납부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리지. 이거 환고? 참죠. 그러면 어린이가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부모 보고 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환고 참정.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백골 징포. 이 사람은 백골. 심지어는 죽은 사람한테까지 걷어. 그럼 누구 보고 내란 소리야? 유가족한테 내란 소리겠지, 결론은. 자, 그 다음에 뭐? 마감체.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총액으로 걷어. 일시불이라고 해. 그 다음에 강년체는 60세 이상 노인. 죽을 때까지 걷는 게 아니잖아, 이게. 면제시켜줘야 되잖아.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아니면 의무 기간이 지나면 면제시켜줘야 되잖아. 근데 면제받아야 될 노인한테도 받는 거. 그걸 강년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이게 군포징수의 폐단이야. 이거 삼정의 몰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박스 안에 사료지문이 나오면 몇 세기로 가는 게 좋을까? 19세기로 간다. 19세기. 그리고 환곡은 한번 읽어봐.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삼정의 문란 있죠? 그 밑에다가 하나만 써놓읍시다. 정약용이라는 사람 써놔. 정약용. 정약용이 이것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를 짓기도 했어. 그게 애절량이야, 애절량. 사료지문 한번 읽어봐. 절량. 이게 바로 무엇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다? 삼정의 문란을 폭로. 이거 사료지문 반드시 읽어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 지금 삼정의 문란에 관련된 용어가 막 들어간단 말이야. 응? 황구첨정 이런 얘기 막 들어가고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몇 세기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19세기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거기까지. 그래서 19세기는 그냥 그거 삼정의 문란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야.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쉽시다. 조금만 쉬고 이제 사회 조금만 더 하고 가자고. 조금만 쉬세요.